어머님, 오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니?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건망증을 보였어?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5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현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손자 지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학교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14세 중학생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손수 만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에는 어설픈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카드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지우가 참 잘했구나.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현숙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손자만큼 예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기 어려워하던 그녀에게 아들 준호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부터 저희를 위해 음식 준비하시느라. 며느리 김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현숙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었습니다. 미영은 대치동에서 중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했기에 현숙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현숙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2019년에 13억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대치동이라는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손자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 현숙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녁 8시 가족들은 현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전 등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30년 경력이 다르시네요. 준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웃으며 아들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현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부터 새학원 다녀요. 엄마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신대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가 교육에 열심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손자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러 갔고 현숙도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현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어버이날이었구나. 현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빴던 자신이 이제는 손자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던 현숙의 발걸음이 복도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키운 예민한 청력으로 현숙은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밝고 다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 좀 낮춰. 할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현숙은 어둠 속에서 가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알아차렸던 베테랑 교사였지만 가족의 배신만큼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린 그 대화는 현숙의 밤잠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지우야, 곧 해결될 거야.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정말요? 그럼 이 집이 우리 집이 돼요? 그렇지. 15억이나 하는 집이야. 현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과 변명을 들어왔지만 가족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학급을 운영하며 터득한 관찰력이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미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응, 잘 잤어. 현숙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표정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미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이지. 아, 맞으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현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가스레인지 끄셨죠? 확인 좀 해보세요. 아들마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현숙은 30년간 혼자 살면서 가스를 켜놓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껐지. 내가 언제 그런 실수를 했니? 아, 그냥 한 말이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신다고 해서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현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현숙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어젯밤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방 앞에 서서 한참 망설이던 현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안에서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증상 관찰일지. 현숙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어보니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5월 10일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심. 6월 12일 약 먹은 것을 잊고 또 드시라. 6월 15일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심.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숙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목격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현황 및 분할 계획. 부동산 대치동 아파트 시세 15억. 예금 3억 교직 연금 포함. 계획 실버타운 입소비 5억. 나머지 13억 활용 방안. 현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 교육비 월 200만 원 확보 가능. 미영 사업 확장 5억 투자. 현숙은 노트를 덮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과 노후. 자금이 가족들에게는 그저 탐낼 대상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리니 손자의 태도마저 달라 보였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지우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현숙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니?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현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혹시 내가 깜빡하는 일이 있나 해서. 어머님, 사실 요즘 조금씩 그런 애들이 있으시긴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현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마저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 말이니? 예를 들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거나 그런 애들이요. 현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자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현숙은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설파해왔던 자신이 정작 가족들에게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0년간 학급을 이끌어온 내가 이런 일 정도 해결 못할까? 현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생님다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관찰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의 관찰일지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현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 하나까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침 식사 도중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숙은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니?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미리미리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숙은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건망증을 보였니?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현숙은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 기록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숙은 혼자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30년간 알고 지낸 원장님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원장님, 혹시 치매 관련해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한의원 원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정신이 또렷하신데 왜 그런 검사를 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현숙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정상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가족들에게 병원 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 준호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너네들이 걱정하니까 확실히 해보려고. 아, 네. 그럼 저희도 같이 가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68세 치고는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신 편이에요. 의사의 말에 현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행동 말씀이신가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약 드신 걸 잊어버리신다거나. 의사는 현숙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현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다행이네요.
준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은 우연히 지우와 미영의 대화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관찰해야 해. 현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이웃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현숙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왔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과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현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숙의 눈에 거실 책장에 꽂힌 한 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인생 2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자기계발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읽던 책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현숙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현숙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교직 생활하며 사용했던 계획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빈 페이지에 현숙은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숙의 새로운 인생 계획. 첫 번째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펜을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생님다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대치동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숙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만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숙이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갑작스럽게 제주도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3박 4일 제주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혼자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숙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터였습니다. 물론이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잘 다녀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미영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현숙은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는 동안 또 어떤 실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난 다음 날 현숙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밀 검사 결과서를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에 필요해서요. 현숙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공식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모든 일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치동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어르신, 15억 아파트를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현숙의 단호한 대답에 중개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현숙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3억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에 살기 딱 좋아요. 현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박 4일의 준비 기간 동안 현숙은 30년 교직 경험을 총동원해 완벽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파트는 13억에 급매로 처분했고 양평 전원주택은 3억에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10억과 기존 예금 3억을 합쳐 총 13억을 새로운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추억의 물건들과 필요한 생활용품만 챙겼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모두 보관업체에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효도의 소중함을 가르쳤지.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거짓말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 같구나. 이제 진정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보려 한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박현숙 올림.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빈집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준호가 당황해하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이미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거주자분은 이사 가셨는데요. 새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예요. 어디 계세요? 양평에 있어. 갑자기 왜 이사를 하셨어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치매 할머니는 요양원 대신 시골로 갔으니 이제 편하게 살아.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미영아, 내가 쓴 관찰일지 다 봤어. 재산분할 계획도 말이야. 전화 너머로 미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지.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내 가족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구나.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가 치매라고 소문 낸 것도 다 알고 있어. 현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아픔이 묻어나왔습니다. 저희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나를 실버타운에 보낼 때는 내 갈 곳 생각했니? 며칠 후 현숙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당한 68세 할머니의 지혜로운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사회 결정입니다. 미영의 학원도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지우는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할머니 버린 거 뉴스에 나왔더라. 그제야 지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현숙은 양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편 양평에서는 현숙을 위로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아니에요. 그냥 30년간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현숙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양평에서 현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이렇게 평온할 줄이야. 양평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현숙은 마당에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5억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 온몸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도서관 가시나요? 옆집 할머니 김순덕이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70세인 순덕 할머니는 현숙이 이사 온 첫날부터 친언니처럼 챙겨준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현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양평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하는 자원봉사는
그녀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10여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밝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7세 민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숙은 책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켠은 아팠지만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지우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15세가 된 지우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져서 할머니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할머니 주소 알아내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현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방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현숙은 지우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니? 너무 후회돼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진짜 집 같지 않았어요. 지우는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아빠는 아직 일자리를 못 찾으셨어요. 엄마는 작은 학원을 다시 시작했는데 힘들어해요. 저는 전학을 갔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때요?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현숙의 대답에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힘드셨던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속상했지.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거짓말을 하더구나.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어요? 현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정한 반성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왜요? 너희들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이유는 없거든. 지금이 더 행복해.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 거짓말하는 가족보다 진심 어린 이웃이 더 소중해.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 어떻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 나한테 못한 만큼 더 잘해드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끔 할머니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부모님 허락받고 와야 해. 그날 저녁 지우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현숙은 마당에 서서 버스를 타는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현숙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지우가 다녀온 후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고 싶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용서만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들 준호 올림. 현숙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호에게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다. 68세에 찾은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거든. 대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어라.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현숙은 양평에서의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도서관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13억이라는 자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현숙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또 컸네. 현숙이 반갑게 맞아주자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지우가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제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예쁘네. 현숙은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속이거나 속는 관계가 아닌 진심이 통하는 할머니와 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지우가 떠난 후 현숙은 혼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5년간의 홀로서기, 그리고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현숙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